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대강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수백 명의 정예 대원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평소에 절도 있는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나 그 축하의 분위기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강당의 높은 천장 아래로 울려 퍼지는 것은 예식의 장엄한 음악이 아니라 마이크를 잡은 한 중년 남성의 거칠고 분노에 찬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정복을 입은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단상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영토를 침범당했을 때 보이는 적개와 닮아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인물은 707특임단의 실세이자 보수적인 장교들의 우두머리로 통하는 최무성 대령이었다. 그는 본래라면 새 지휘관을 소개하고 축사를 낭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나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축하가 아닌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이었다. 그는 원고를 바닥에 내팽개친 채 단상 아래에 서 있는 새로운 여단장 내정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 증폭되었고 강당에 모인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고막을 때렸다. 그것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긴 자가 부리는 마지막 목리에 가까웠으나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그 목리에 무거운 권위를 실어주고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특수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최무성 대령의 일갈에 앞줄에 앉아있던 내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타 부대 지휘관들은 서로 난처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최 대령은 멈추지 않았다. 전쟁터는 어린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피와 땀으로 다져진 지휘관의 자리에 고작 36살짜리 애송이를 앉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펜대나 굴리며 진급한 낙하산이 우리 707의 긍지를 짓밟게 놔둘 수는 없다. 그의 발언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기, 문란 행위였지만 그가 구축해 놓은 대령 라인의 장교들은 침묵으로 그를 옹호하고 있었다. 그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지는 폭풍의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한서준 준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연소로 특전사 여단장급 지휘관에 임명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 대령의 말처럼 펜대나 굴리며 진급한 책상 물림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정복 위에는 훈장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고 날카롭게 다림질된 제복 아래로 드러난 굳건한 체격은 그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쳐왔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화려한 약장이 아니라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의 눈빛이었다. 마치 깊은 심해를 연상시키는 그 차가운 눈동자는 단상 위에서 날뛰는 최 대령을 무미건조하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의 공기를 읽었다. 최무성 대령이 저지르고 있는 이 소란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기선 제압이자 앞으로 펼쳐질 권력투쟁의 선전포고였다. 최 대령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임 지휘관에게 망신을 줌으로써 부대원들에게 누가 진짜 실세인지를 각인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부사관들의 기척을 느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임 지휘관과 오랫동안 부대를 장악해온 구세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서준은 이 순간의 대처가 앞으로의 지휘권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사회자가 당황하여 마이크를 끄려 했지만 최 대령은 사회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손대지 마. 나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 최 대령은 씩씩거리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한서준,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정치적 배려 덕분이라는 걸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다. 네가 해외 파병에서 세웠다는 그 공적들 과연 과장 하나 없이 사실일까? 나는 믿지 않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를 지휘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그 계급장을 떼고 연병장이나 도는 게 너에게 어울리는 자리다. 최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제 비판을 넘어 인격 모독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었다. 장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누군가 숨만 크게 쉬어도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때 한서준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소리는 군화 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를 냈다. 뚜벅뚜벅뚜벅. 그 소리는 소란스러운 강당의 소음을 뚫고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준의 걸음걸이에는 서두름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확고한 목적의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가 움직이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단상 위에서 열변을 토하던 최대령조차 다가오는 서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입을 다물었다. 서준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 최대령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키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뿜어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 때문에 서준이 최대령을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최무성 대령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다 멈칫했다.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짐짓 더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서준을 노려보았다. 뭐야, 감히 선배 장교에게 대들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최대령이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서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손을 뻗었다. 최대령은 서준이 자신을 때리려는 줄 알고 움찔했으나 서준의 손은 최대령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향했다. 서준은 강한 악력으로 마이크를 쥔 최대령의 손을 감싸 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에 최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결국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마이크를 놓치고 말았다. 서준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받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갔다. 최무성 대령.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스피커를 통해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고함을 지르던 최 대령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귀관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노고와 긍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에 모인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개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술자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지휘권이 이양되는 신성한 공무 수행의 현장입니다. 귀관은 지금 707 특수 임무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최대령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했다. 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준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나에 대한 평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장에서 판가름 날 일이지 이곳의 마이크 앞에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서준의 어조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지금 즉시 단상에서 내려가 대기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707 특수 임무 단장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최대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먹을 쥐었지만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꼼짝할 수 없었다. 강당 구석에 서 있던 헌병대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만약 최대령이 여기서 난동을 부린다면 즉각 제압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대령은 바보가 아니었다. 여기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명백한 항명죄로 직결 처분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굴욕감에 치를 떨면서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두고 보자 한서준. 네가 언제까지 그 잘난 입을 놀릴 수 있을지
최대령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은 뒤 몸을 돌려 단상을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는 쿵쿵거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이미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최대령이 퇴장하자 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전의 불안한 정적과는 달랐다. 이제 모든 시선은 오로지 한서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서준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 중앙에 섰다. 그는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준비된 취임사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부대원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군 생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우리는 국가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칼이 녹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707은 다시 태어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계급장 뒤에 숨어 안주하려는 자는 내 부대에 필요 없습니다. 서준의 발언은 최무성 대령과 그 추종자들을 겨냥한 명백한 경고였다. 대열 속에 섞여 있던 몇몇 영광급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최대령 라인에 속한 인물들로 지금까지 부대의 기강을 해치고 이권을 챙겨온 자들이었다. 서준은 그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부임하기 전부터 707 내부의 파벌 문제와 부정부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오늘의 소동은 그 썩은 환부를 드러내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서준은 연설을 길게 끌지 않았다. 이상, 각 부대는 즉시 복귀하여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하라. 짧고 간결한 지시와 함께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행사가 끝나고 병사들이 퇴장하는 동안 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전속부관 박민우 대위를 만났다. 박 대위는 서준이 예전 부대에서부터 데리고 온 유일한 측근으로 누구보다 서준의 성향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박 대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에게 다가왔다.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최대령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귀에도 들어갈 텐데 초장부터 잡음이 너무 큽니다. 박 대위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최대령의 배후에는 군 수뇌부의 일부 세력도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박 대위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덤덤하게 제복의 옷매무새를 고쳤다. 오히려 잘 됐어, 민우야. 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자신감인지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즐기는 전사의 본능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다. 그들이 먼저 발톱을 드러냈다는 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숨어있는 적보다 눈앞에서 지저대는 적이 상대하기 더 쉬운 법이지. 서준은 강당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최대령은 오늘 자신의 무덤을 팠어. 이제 우리는 그가 스스로 들어갈 때까지 조금만 밀어주면 돼. 감찰실장과 약속 잡아놨나? 네 단장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실장도 최 대령과 같은 육사 선후배 사이라 협조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대위가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어. 비협조적이라면 그 또한 기록으로 남겨두면 되니까. 오늘부터 707 내의 모든 문서는 내 결재 없이는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해. 특히 보급과 관련된 서류들은 지난 5년치를 전부 확보해야 한다. 서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최대령이 언급했던 피와 땀이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밝혀낼 시간이었다.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이 서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훌륭한 군인도 있었지만 권력에 기생하여 부대를 망친 자들도 있었다. 서준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707을 단순한 특수부대가 아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전투 기계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불순물들은
설령 그것이 대령급 고위 장교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제거할 것이었다. 집무실 문 앞에 도착하자 서준은 잠시 멈춰 서서 명패를 바라보았다. 제707 특수임무단장 육군 준장 한서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집무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서준은 창가로 다가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최무성 대령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더러운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서준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안 전화를 집어들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정보과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호출해. 서울 시내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간판조차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허름한 고급 요정의 밀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이곳에는 707 특수 임무단의 실세라 불리는 장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다. 낮에 있었던 취임식의 소동 탓인지 술잔을 기울이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일그러져 있었다. 상석에 앉은 최무성 대령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투명한 독주를 물처럼 들이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쥔 크리스털 잔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그가 한서준 준장에게 당한 수모는 단순히 개인적인 망신을 넘어 그가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했다. 최대령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작전과장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최대령의 눈치를 살피며 빈잔에 술을 채웠다. 대령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한서준 그 애송이가 기세 등등한 척해봤자 실물을 모르면 결국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부대 돌아가는 사정을 쥐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김중령의 목소리는 비굴하면서도 음습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서준이 부임하자마자 보급 관련 서류를 찾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이었다. 만약 그 서류들이 제대로 분석된다면 이곳에 앉아 있는 누구도 옷을 벗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최 대령은 술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다. 10년 내가 지금 걱정 때문에 이러는 줄 아나. 나는 그 건방진 놈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는 담배를 입에 물며 신경질적으로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후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급 서류는 이미 손을 써뒀겠지. 지난달에 들어온 야간 투시경 납품 건 서류상으로는 최신형이지만 실제 창고에 있는 건 구형 모델이라는 거 그놈이 알면 당장 헌병대가 들이닥칠 거다. 최 대령의 말에 좌중에 있던 군수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방산 비리가 얽힌 생존 게임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중요 문서는 이미 폐기하거나 이중 장부로 교체했습니다. 전산 기록도 손보는 중입니다. 군수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최 대령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걸로 부족해. 한서준은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한 놈이야.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안 돼. 놈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최 대령은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놈을 고립시켜라. 정보과에서 올라가는 모든 첩보 보고서는 나를 먼저 거치도록 해.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보고하게 만들어.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천재적인 지휘관이라도 바보가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 시각 707 특임단 본부 건물 3층에 위치한 여단장 집무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계바늘은 이미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한서준은 필요한 기색 없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서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부대의 예산 집행 내역과 장비 보유 현황을 대조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숫자가 맞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부대가 실제 재고 목록에서는 노후화된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횡령의 증거였다. 박민우 대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서준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와 컵을 내려놓았다. 단장님 좀 쉬어가며 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참모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박 대위의 말에 서준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다. 쉴 틈이 없다 민우야. 이 서류들을 봐. 707이라는 이름값이 아까울 정도로 썩어 있어. 대테러 장비 예산의 30%가 어디론가 증발했어. 이게 병사들의 목숨값이라는 걸 놈들은 잊은 거야.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도둑들이 군의 명예를 갉아먹는 것을 가장 경멸했다. 서준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 소말리아 해역에서 있었던 작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당시 대위였던 그는 인질 구출 작전 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상부에서 제공한 정보는 엉터리였다. 적의 규모는 보고된 것보다 3배나 많았고 진입로는 이미 매복된 상태였다. 잘못된 정보와 낡은 통신 장비 탓에 그는 아끼던 부하 2명을 잃어야 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던 부하의 마지막 눈빛은 서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때 그는 맹세했다. 다시는 무능한 지휘관과 부패한 시스템 때문에 부하를 죽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가 최연소 장군이 된 원동력은 야망이 아니라 뼈저린 죄책감과 책임감이었다. 최무성 대령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서준이 회상을 털어내며 물었다. 박 대위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보고했다. 예상대로입니다. 주요 참모들이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과 쪽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묘하게 부실합니다. 아마도 정보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준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고전적인 수법이군. 눈을 가리면 길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어. 나는 707에 오기 전부터 독자적인 정보 라인을 구축해 뒀다는 것을. 서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국군정보사령부에 근무하던 시절 친분을 쌓았던 요원들에게 부탁해 따로 수집한 707 내부 자료였다. 공식적인 라인이 막힌다면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면 그만이었다. 내일 아침 회의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군. 그들이 나를 시험하려 들 테니 나도 그들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서준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무성 대령이 숨기려 했던 치부들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서준의 눈앞에 펼쳐졌다. 다음 날 아침 8시,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고 상석에는 한서준 준장이 앉아 있었다. 최무성 대령은 병가를 핑계로 회의에 불참했지만 그의 신복인 작전과장 김중령과 정보과장이 소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서준에게 엉터리 브리핑을 하여 망신을 줄 계획이었다. 이 소령이 먼저 브리핑을 위해 일어섰다. 금일 북한군
특수부대 동향 보고입니다. 현재 전방 지역에서의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으며 평소와 같은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령의 보고는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구체적인 수치나 위성 사진 분석 자료는 빠져 있었고 두루뭉술한 텍스트 몇 줄이 전부였다. 그는 뻔뻔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 부대의 대비 태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내의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치 신임 지휘관 따위는 대충 속여 넘길 수 있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박민우 대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지만 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서준은 천천히 서류를 덮고 이 소령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특이 동향이 없다라.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이 소령 자네가 말하는 평소와 같은 훈련이라는 게 어젯밤 23시경 황해남도 4군단 지역에서 식별된 대규모 야간 침투 훈련을 포함하는 것인가? 서준의 입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오자 이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가 고의로 누락시킨 가장 핵심적인 첩보였다. 아니 그건 아직 첩보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 소령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다. 신뢰성. 서준이 탁자를 내리쳤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참모가 움찔했다. 미군 정찰 위성 KH-12가 포착한 열영상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면 자네는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는 건가? 꿈속에서 계시라도 봤나? 서준은 미리 준비해둔 위성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적의 특수부대가 침투용 잠수정에 탑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자네들이 나를 눈먼 장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자네들보다 더 멀리 더 자세히 보고 있다. 서준의 일갈의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중령이 당황하여 수습에 나섰다. 단장님, 정복과장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그러나 서준은 김중령의 말을 끊었다. 실수. 군사작전에서 정보 누락은 실수가 아니라 이적 행위다. 전장에서는 이 정보 하나 차이로 내 부하가 죽고 산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참모들 뒤를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참모들의 등 뒤를 압박했다. 너희들이 누구 라인인지는 관심 없다. 하지만 내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를 하려 든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서준은 이 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소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이 시간부로 정복과장은 직무 정지다. 헌병대에서 보안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고의적인 정보, 은폐인지 단순한 무능인지 낱낱이 밝혀내도록 서준의 명령은 단호했다. 김중령과 다른 참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취임 하루 만에 핵심 참모를 보직 해임하다니 이것은 선전포고를 넘어선 전면전이었다. 서준은 다시 상석으로 돌아가 앉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작전과장, 자네가 준비한 훈련 계획서도 다시 가져와. 내 기준에 미달하는 쓰레기 같은 계획서는 결제하지 않는다. 회의는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끝났다. 참모들이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박민우 대위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단장님,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똘똘 뭉쳐서 반발할 텐데요. 서준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치운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그들이 뭉치면 뭉칠수록 한 번에 쓸어버리기 더 좋겠지. 서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곧 더 교묘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반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서준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기를,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순간을.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꽉 쥐었다. 그것은 소말리아에서 죽은 부하의 유품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준비해, 민우야. 조만간 비상벨이 울릴 거야. 서준의 예언처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707 특임단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 내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임 여단장이 정보과장을 감금했다느니, 최대령이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병사들은 동요했고 부사관들은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하지만 서준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연병장으로 나가 체력 단련을 하는 병사들 틈에 섞였다. 계급장을 떼고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채 그는 병사들과 함께 달리고 땀을 흘렸다. 아직 병사들은 그를 어려워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체력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며 조금씩 경계심을 허물고 있었다. 이것 또한 서준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지휘관의 권위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준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최후의 준비를 했다. 그는 내일 새벽 예고 없는 기습 훈련을 발령할 생각이었다. 최대령 라인이 장악한 지휘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실전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였다. 서준은 빨간색 비상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내일이 지나면 707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눈을 뜨고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자, 어디 한번 놀아보자고. 새벽 3시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707 특수 임무단 영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병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상벨 소리와 함께 붉은 경광등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고된 훈련이 아니었다. 한서준 준장이 취임한 직후 처음으로 발령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불시 작전 호출이었다. 침상에서 튀어오른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군복을 챙겨 입고 무기고로 달려갔다. 그들의 동작은 잘 훈련된 기계처럼 신속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평소라면 훈련 일정이 미리 공지되었겠지만 오늘의 비상은 마치 실제 전쟁이 발발한 것 같은 긴박감을 주고 있었다. 상황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당직 사령을 맡고 있던 작전과 소속 박소령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그는 상의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모니터 앞에는 이미 한서준 준장이 정복이 아닌 완벽한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서준의 눈빛은 화면에 표시되는 병력 이동 상황을 매섭게 훑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소령은 서준의 압도적인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지휘관이 부하들보다 먼저 그것도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상황실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다. 박소령 늦었군. 서준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시각 3시 7분. 비상 발령 후 7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이대대는 집결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네들이 자랑하는 즉각 대응 태세인가? 서준의 지적은 정확했다. 모니터 상의 이대대 구역은 여전히 병력 이동이 지지부진했다. 박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게 갑작스러운 비상이라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예하 부대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무성 대령 라인이 미리 심어둔 방해 공작의 일환이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켜 서준을 무능한 지휘관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소령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통신 과부하 지금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고작 훈련 트래픽으로 서버가 다운됐다고. 서준은 통신 콘솔 앞으로 걸어가 오퍼레이터를 비키게 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명령어가 화면을 가득 채우더니 곧이어 붉은색으로 표시되던 통신 불능 지역들이 하나둘씩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 고의로 메인 주파수를 차단했더군. 아주 유치하고 저열한 수작이야. 서준이 차갑게 내뱉었다. 박소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서준은 통신 장비의 구조와 보안 알고리즘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은 복구된 통신망을 통해 전 부대에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전 대원 주목. 여기는 단장이다. 현재 상황은 실제 테러 발생을 가정한 진돗개 하나 상황이다. 이대대는 지금 즉시 우회 경로를 통해 3분 내로 집결지로 이동하라. 늦는 놈은 전장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서준의 목소리는 강인하고 명료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지휘관의 확신에 찬 명령은 혼란스러웠던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정리했다. 엉켜있던 병력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느슨했던 부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최무성 대령 파벌의 방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현장에 도착한 일대 대장이 장비 고장을 보고해 왔다. 단장님, 침투용 헬기의 로터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정비 대장에 의해 조작된 고장이 분명했다. 헬기가 뜨지 못하면 공중 침투 훈련은 실패로 돌아가고 작전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상황실의 참모들은 서준이 당황하여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라 예상하며 내심 고소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상황조차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헬기가 없으면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된다. 지상 진입조 플랜 B를 실행한다. 서준은 상황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헬멧을 집어들었다. 박민우 대위가 깜짝 놀라 물었다. 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지휘는 상황실에서 하셔야 합니다. 서준은 헬멧을 착용하며 짧게 대답했다. 지휘관이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 현장이 썩어가는 거야. 내가 직접 1팀을 인솔한다. 서준은 그대로 상황실을 뛰쳐나가 대기하고 있던 전술 차량에 올랐다. 참모들은 경악했다. 여단장이 직접 소총을 들고 현장 침투조에 합류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지금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명령이 아니라 등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의 리더십이었다. 훈련 장소인 시가지 전투 훈련장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다. 5층 건물 옥상에 가상의 테러범들이 인지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준이 현장에 도착하자 우왕좌왕하던 1팀 대원들이 그를 보고 멈칫했다. 대원들은 여단장이 직접 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눈치였다. 서준은 별다른 훈시 없이 곧바로 작전 지시를 내렸다. 진입로는 중앙계단과 비상사다리 두 곳이다. 내가 선두에서 비상사다리로 진입한다. 1조는 나를 따르고 2조는 1층에서 양동 작전을 펼쳐라. 서준의 지시는 간결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곧바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서준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날렵한 짐승에 가까웠다. 그는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배관과 창틀을 잡고 순식간에 3층까지 올라갔다. 뒤따르던 대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특수부대원인 자신들조차 버거운 속도였다. 서준은 3층 창문을 소리 없이 열고 내부로 침투했다.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그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매복해 있던 대항군 테러범 역할 2명을 눈치챌 새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했다.
대항군 병사들은 악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뒹굴었다. 서준의 격투술은 교본에 나오는 정석적이면서도 실전의 잔혹함이 배어있는 살인기술 그 자체였다. 건물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 대항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어디서 뚫린 거야? 3층 방어선이 무너졌다. 테러범 역할을 맡은 대항군 대장은 최대령의 사주를 받은 인물로 훈련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서준을 골탕 먹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서준은 멈추지 않고 4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뒤따르는 대원들에게 손신호로 사각지대와 부비트랩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다. 대원들은 서준의 완벽한 리드 덕분에 피해 없이 고속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서히 서준에게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5층 옥상 진입을 앞두고 서준은 잠시 숨을 골았다. 문 너머에는 다수의 적과 인질이 있을 것이다. 서준은 뒤따라온 1팀장에게 섬광탄을 준비시켰다. 진입 321. 서준의 신호와 함께 섬광탄이 터지고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강렬한 빛과 소음이 공간을 지배하는 찰나의 순간, 서준은 가장 먼저 방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 있는 적 2명의 가슴에 정확히 페인트탄을 명중시켰다. 착지와 동시에 구르며 다음 타겟을 조준하는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나머지 대원들이 진입했을 때 이미 상황은 거의 종료되어 있었다. 상황 종료, 인질 확보, 1팀장의 외침이 무전을 통해 전파되었다. 작전 개시 후 불과 15분 만이었다. 역대 최단 시간 기록이었다. 심지어 헬기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낸 성과였다. 훈련장 조명이 켜지고 대항군 역할을 했던 병사들이 얼얼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들은 자신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괴물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방독면을 벗은 서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병사들은 멍하니 서준을 바라보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전쟁 기계의 실체를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은 컸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강함에 대한 본능적인 동경이었다. 서준은 대원들을 집합시켰다. 훈련장에는 승리감보다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준은 대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너희들이 겪은 혼란은 실제 전장에서는 죽음이다. 통신이 끊기고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장비 탓, 환경 탓을 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가르침과 같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끌려 나온 훈련병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진정한 지휘관을 만난 전사들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최무성 대령 라인의 장교들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서준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해주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여단장님 대박이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오고 있었다. 김중령은 분한 듯 바닥을 걷어찼지만 서준의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서준은 일부러 그들을 모른 척했다. 패배자들에게 관심을 줄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1팀장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잘했다. 훌륭한 돌파였다. 1팀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부대로 복귀하는 트럭 안병사들의 화제는 온통 서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야 봤냐? 배관 타고 올라가는 거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다. 사격 솜씨는 또 어떻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 맞추냐. 병사들 사이에서 퍼져있던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은 단 하룻밤 만에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빈자리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신뢰로 채워지고 있었다. 서준은 지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임을 알고 있었다. 다시 상황실로 돌아온 서준은 박민우 대위에게 훈련 로그 기록을 넘겨받았다. 거기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 그리고 조작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준은 그 기록을 서류철에 끼워 넣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쥐새끼들 몇 마리는 잡을 수 있겠어. 박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겠습니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큰 놈을 잡으려면 미끼를 남겨둬야지. 일단은 경고만으로 충분해. 그들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거야. 그 시각 최무성 대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보고를 받고 분노로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뭐 실패했다고 헬기까지 묶어놨는데 그걸 뚫었단 말이야. 수화기 너머의 김중령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놈의 신체 능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병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들 한서준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최 대령은 이를 갈았다.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조직이 단 며칠 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준, 이대로 물러설 줄 아나. 다음번엔 장난질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서준은 집무실 소파에 잠시 몸을 뉘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한 탓에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음 수를 계산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이번 훈련으로 병사들의 신뢰는 얻었지만 장교단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준을 제거해야 할 명확한 적으로 인식하고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서준은 눈을 감고 과거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적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최무성 대령의 가장 큰 무기는 권위와 인맥이었다. 서준은 그것을 부메랑처럼 되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전 9시 부대는 언제 전쟁터였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경례 소리는 우렁차졌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 들어선 서준을 향해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연출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서준은 쑥스러운 듯 손을 들어 답례하고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앉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대령 라인의 장교들은 구석에서 밥알을 씹으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권력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준은 국과 밥을 비우며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다음 수는 함정일 것이다. 훈련 방해 공작이 실패했으니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다가오는 한미연합대 테러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군과 고위 관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나 사고를 위장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할 것이다. 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결심했다. 그 함정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따르고 있었다. 707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국방부와 연합사령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대테러 종합시범훈련의 날이 밝았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707 특수임무단의 실전 수행 능력을 검증받는 중요한 자리였다. 훈련장 상공에는 드론이 윙윙거리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지휘 통제실에는 별들이 즐비했다. 최무성 대령은 지휘 통제실 한 구석에서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한서준 준장의 무덤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대항군에게는 서준의 팀이 알지 못하는 비공개 루트와
매복 지점이 사전에 유출된 상태였다. 최대령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번 훈련의 난이도를 불가능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한서준 준장은 작전팀과 함께 헬기 레페를 준비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작전 통제소에서 보내오는 무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테러리스트에게 점거당한 3층 건물의 2층 회의실에 진입하여 VIP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준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정보과에서 제공한 건물의 청사진과 현장에서 드론으로 스캔한 열화상 데이터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있었다. 창문의 위치와 내력벽의 두께가 보고된 것과 달랐다. 서준은 헬멧의 바이저를 내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놈들이 또다시 장난을 쳤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진입 1분 전. 서준의 목소리가 팀원들의 인이어를 타고 흘러들었다. 헬기가 건물 옥상 위로 호버링을 시작하자 강력한 하강풍이 옥상의 먼지를 날려보냈다. 서준은 가장 먼저 로프를 타고 하강했다. 그의 발이 옥상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정보대로라면 안전해야 할 옥상 환기구 쪽에 설치된 부비 트랩의 와이어를 발견했다. 만약 보고서만 믿고 저곳으로 진입했다면 팀 전체가 폭사 판정을 받고 훈련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서준은 즉시 팀원들에게 멈춤 신호를 보내고 우회로를 지시했다. 지휘 통제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대령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첫 번째 함정을 간파당한 것이다. 서준은 옥상 문을 폭파하는 대신 절단기를 이용해 소리 없이 잠금 장치를 해체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은밀 침투였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서준의 팀은 계단을 타고 3층으로 내려갔다. 정보에 따르면 적들은 2층에 집중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서준의 청각은 3층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를 포착했다. 정보 보고서에는 3층이 비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정보였다. 최대령 측은 서준이 2층으로 곧장 내려가다 뒤를 잡혀 전멸당하게끔 판을 짜놓은 것이었다. 서준은 팀원들에게 매복 신호를 보내고 코너벽에 붙어 숨을 죽였다.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준 팀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준장이 왜 진입을 멈췄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장관의 질문에 최대령이 나서서 설명했다. 아마도 경험 부족에서 오는 망설임인 것 같습니다. 실전과 훈련은 다르니까요. 정보 분석의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령은 서준을 깎아내리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 속에 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2층으로 내려가는 대신 3층 복도 끝에 매복해 있던 대항군을 향해 섬광탄을 투척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 서준과 대원들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며 매복해 있던 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대항군들은 자신들이 역습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통제실의 장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지? 3층엔 적이 없다는 게 브리핑 내용 아니었나?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다. 최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준은 단순히 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의 소리 공기의 흐름 먼지의 움직임까지 읽어내는 괴물 같은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서준은 쓰러진 대항군의 무전기를 집어들고 주파수를 확인했다. 그들은 별도의 지휘 채널을 쓰고 있었다. 서준은 획득한 적의 무전기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여기는 알파팀 3층 클리어. 2층으로 이동 중 지원 바란다. 그러자 2층에 있던 대항군 주력이 3층으로 지원을 오기 위해 계단 쪽으로 몰려들었다. 서준은 이것을 노렸다. 적들이 계단으로 몰려 나오는 순간 그는 미리 설치해둔 원격 격발 장치를 작동시켜 계단 입구에 연막탄을 터뜨렸다. 시야가 차단된 적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엉켰고 그 틈을 타 서준의 별동대가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직접 진입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전형적인 기만 전술이었다. 창문을 깨고 2층 회의실로 난입한 서준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다. 실탄이 아닌 훈련용 페인트 탄이었지만 그가 쏘는 탄화는 백발백중으로 테러범 역할의 이마와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인지를 잡고 있던 최후의 테러범이 반응하기도 전에 서준의 총구는 이미 그를 겨누고 있었다. 탕! 짧은 파열음과 함께 테러범의 고글에 붉은 페인트가 튀었다. 타겟 확보, 인질 안전, 서준의 보고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작전 개시 후 불과 8분 만이었다. 통제실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함정투성이인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역이용해 최단 기록을 세운 것이다. 최무성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심어둔 변수들은 오히려 서준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가 되어버렸다. 국방부 장관이 흡족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대단하군. 707의 물건이 왔어. 정보가 부정확한 상황에서도 현장 판단으로 극복하다니. 저게 바로 지휘관의 능력이지. 장관의 칭찬은 최대령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정보가 부정확했다는 사실 자체가 작전, 정보 라인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최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서준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훈련이 종료되고 서준이 지휘 통제실로 복귀했다. 그는 땀에 젖은 전술 장비를 벗지도 않은 채 곧장 작전 브리핑 테이블로 다가갔다. 장관과 고위 장성들이 그를 맞이했다. 서준은 경례를 붙인 뒤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드립니다. 이번 훈련 과정에서 심각한 통신 보안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서준의 말에 최대령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한 준장 지금 귀빈들 앞에서 무슨 짓인가 보고는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해. 최대령은 어떻게든 서준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 녹음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준은 최대령을 무시하고 장관을 바라보았다. 전시 상황에서 아군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적과 내통하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훈련이지만 대항군이 별도의 주파수로 본부 작전과와 교신하며 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대령의 신복인 김중령이 대항군에게 서준의 위치를 알려주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현재 타겟 3층 진입, 계단 쪽에 집중 매복하라. 이번엔 확실하게 밟아버려. 통제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이것은 훈련 지원이 아니라 명백한 승부 조작이자 하극상이었다. 장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대령과 김중령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최대령 훈련을 하랬더니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나?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 훈련을 자네들 권력 노름의 도구로 썼다는 건가? 장관의 호통에 최대령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장관님,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연출된 상황극의 일부였습니다. 최대령이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연출된 상황극에 밟아버려라는 사적인 감정이 섞입니까? 이건 707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서준은 객기를 박았다. 저는 이 시간부로 해당 장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작전 기록과 장비 납품 내역까지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준의 발언은 통제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순히 이번 사건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대령 라인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국방부 감사관실을 즉시 투입하도록 하지. 한준장 자네는 부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게. 이런 썩은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지휘부에 있었다니 통탄할 노릇이군. 최대령은 끌려나가다시피 퇴장했다. 그의 눈은 서준을 향한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냈다. 승패는 결정되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훈련 성공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에 낸 첫 번째 균열이었다. 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헬멧을 집어들었다. 헬멧 표면에는 훈련 도중 긁힌 자국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주변의 장교들에게 묵례를 하고 통제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박민우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위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단장님, 정말 통쾌했습니다. 김중령 표정 보셨습니까? 당장이라도 울 것 같더군요.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아직 웃기엔 일러. 이제 놈들은 쥐처럼 몰렸으니 더 필사적으로 발악할 거야. 특히 증거인멸을 시도하겠지.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박 대위에게 지시했다. 보급 창고와 전산실 경비를 강화해. 내 허가 없이는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오늘 밤이 고비다. 그날 밤 707 부대 내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병사들은 낮에 있었던 훈련 무용담을 나누느라 들떠 있었지만 장교 숙소 쪽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최대령 라인의 장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미 국방부 감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의 죄를 덮을 꼬리를 자르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배신하고 서준 쪽에부터 정보를 넘긴 것은 아닌지,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서준이 노리던 바였다. 내부 분열. 서준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부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과거 작전 중에 전사한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의 피로 산 장비들을 팔아먹은 놈들 내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서준의 다짐은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이제부터는 칼싸움이 아니라 서류와 증거를 들이미는 법적 공방전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승리를 위한 모든 패를 쥐고 있었다. 다음 날 국방부 감사관실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최대령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의 빈자리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서준은 감사관들을 직접 맞이하며 협조를 약속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707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서준의 당당한 태도에 감사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원들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최대령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에 보관된 이중 장부 원본을 빼돌리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부하를 은밀히 부대로 잠입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것만 있으면 모든 혐의를 실무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서준이 이미 그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 주변에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최대령의 마지막 희망은 서준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이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어둠을 틈타 본청 건물 뒷문으로 접근하는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서준은 무전기를 들고 보안팀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미끼를 물었다. 놈이 금고에 손을 댈 때까지 기다려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서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이 밤이 지나면 최대령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할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707특임단 본부 건물의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경비 시스템이 해제된 틈을 타 그림자 하나가 은밀하게 행정부지휘관실로 스며들었다. 그는 손전등의 불빛을 최대한 낮춘 채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금고 문이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에 들어있는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최무성 대령이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방산 비리의 모든 내역이 적힌 일명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서둘러 장부를 품에 넣고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찾는 물건이 그것인가?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구냐? 그가 쉰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방 안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부신 백색광이 쏟아졌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한서준 준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최 대령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자 군수과장인 박중령이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박중령 자네가 직접 올 줄은 몰랐군. 하긴 최 대령이 다른 사람을 믿을 리가 없지. 서준은 박중령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박중령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서준은 장부를 훑어보며 혀를 찼다. 가관이군. 야간 투시경 납품비리 불량 방탄복 도입 식자재 횡령. 이게 대한민국 특수부대 장교들이 할 짓인가?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단순히 돈을 떼어먹은 수준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한 파렴치한 범죄의 기록들이 빼곡했다. 박중령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준은 그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 시간부로 박중령을 특수절도 및 군사기밀 유출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로 압송해. 헌병들이 박중령의 양팔을 결박하고 끌고 나갔다. 복도에는 박중령의 처절한 신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서준은 확보한 장부를 박민우 대위에게 넘겼다. 이걸 복사해서 원본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본은 감사관실에 제출해. 그리고 내일 아침 전 부대원 앞에서 특별 정훈 교육을 실시한다.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분위기는 살벌했다. 군수과장이 야밤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국방부 감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군수 창고와 행정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준이 확보한 이중 장부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 그동안 은폐되었던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나오기 시작했다. 감사관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대한 비리 규모에 경악했다. 최대령 라인에 줄을 섰던 장교들은 하나둘씩 소환 조사를 받으러 불려갔고 돌아올 때는 계급장을 떼인 채 고개를 숙여야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최무성 대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병실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발광했다. 박중령 그 멍청한 자식이 그걸 들키다니. 그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자신의 뒤를 봐주던 여당 국회의원과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눈치챈 권력자들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최대령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최대령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악에 받쳐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증거인멸을 위한 최후의 수단 즉 화재였다. 그는 부대 내에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끈아풀인 시설관리관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다. 오늘 밤 제2보급 창고에 불을 질러라. 전산 서버실까지 태워버려야 한다. 실수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가 잿더미가 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것이라 망상하고 있었다. 서준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민우 대위가 들어와 보고했다. 단장님, 최대령의 통화 기록을 감청한 결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설관리관과 짧은 통화를 나눴는데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어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궁지에 몰린 놈들이 할 수 있는 짓은 뻔해. 증거를 없애려 들겠지. 서류는 이미 확보했으니 남은 건 물증 즉 창고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보급 창고를 노릴 것임을 간파했다. 그곳에는 서류상으로는 최신형이지만 실제로는 불량품인 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보급 창고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되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게 해. 놈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빈틈을 보여주는 척하는 거야. 서준이 지시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최대령 라인의 잔당들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저격수 2명을 맞은편 건물 옥상에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단사살은 하지 말고 제압만 하도록. 서준은 인명 피해 없이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를 죽이기에 안성맞춤인 밤이었다. 새벽이시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제2보급 창고 뒤편으로 접근했다. 그는 최대령의 사주를 받은 시설관리관 김상사였다. 그는 평소 도박 빚 때문에 최대령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고 이번 일을 성공시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김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환기구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라이터 불을 켜려는 순간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려 불이 잘 붙지 않았다. 제기랄 제기랄.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라이터를 켜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며 그의 손에 들린 라이터가 튕겨나갔다. 거기까지다 김상사. 어둠 속에서 한서준이 걸어 나왔다. 동시에 창고 주변에 매복해 있던 특임대원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김 상사를 포위했다. 강력한 빛에 눈이 부신 김 상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준을 올려다보았다. 서준은 그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발로 밟아 으깨버렸다. 네가 뿌린 그 기름불이 붙었다면 이 창고뿐만 아니라 인근 막사에서 자고 있는 병사들까지 위험했을 거다. 돈 때문에 전우를 태워 죽이려 했나. 서준의 호통에 김 상사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최 대령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김 상사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자백했다. 서준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력의 눈이 먼 지휘관 하나가 얼마나 많은 부하를 타락시키고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연행해. 그리고 진술서 꼼꼼하게 받아도. 최대령이 사주했다는 증거, 이걸로 완벽해졌군. 김 상사가 끌려가고 난 뒤 서준은 창고 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 쌓인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준은 상자 하나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최신형 방탄조끼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내용물은 구형 모델의 껍데기만 바꾼 조잡한 물건이었다. 그는 방탄 플레이트를 꺼내
주먹으로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플레이트에 금이 갔다. 이런 걸 입고 작전을 나가라고 옆에 있던 박민우 대위가 경악하며 물었다. 서준은 으스러진 플레이트 조각을 꽉 쥐었다. 그래 놈들은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자기들 배를 불린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장비들을 내일 징계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하겠다. 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다음 날 부대 내 강당에서 긴급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서준은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는 단상에 올라 어젯밤 압수한 불량 방탄조끼를 높이 들어 올렸다. 보이나 이것이 너희들이 믿고 입었던 방탄조끼다. 서준은 부관에게 권총을 건네받아 방탄조끼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탕, 총성과 함께 조끼는 허무하게 뚫려버렸다. 관통된 조끼 뒤에 마네킹이 산산조각 났다. 병사들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지휘부는 자신들에게 종이장 같은 방패를 쥐어준 셈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서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내 부하들은 소모품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너희들의 목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자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내 모든 계급과 명예를 걸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겠다. 서준의 연설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름과 분노가 터져나옴과 동시에 자신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지휘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이 솟구쳐 올랐다. 징계위원회실로 향하는 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무성 대령과 그 일당들을 파멸시킬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최 대령 측 장교들은 서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서준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뿐이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육군 본부에서 파견 나온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환자복을 입은 최무성 대령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초췌한 몰골이었지만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서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준은 묵례를 하고 원고석에 앉았다. 제707 특수임무단장 준장 한서준입니다. 지금부터 피징계자 최무성 대령 외오명에 대한 비위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준의 선언과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것은 707 특임단의 썩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최 대령은 변호 장교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려 했다. 이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입니다. 함정 수사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그러나 서준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위법 부하들에게 불량 장비를 입혀 사지로 내몰고 훈련 중에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법이자 반역입니다. 서준은 어젯밤 김 상사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과 방탄조끼 관통 실험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처참하게 뚫리는 조끼를 보며 위원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더 이상의 변론은 무의미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징계위원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한 뒤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서준 쪽으로 기울었다. 최 대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최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되고 최종 의결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 서준은 복도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박민우 대위가 다가와 캔커피를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서준은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 시작은 징계가 끝난 뒤부터야. 무너진 부대를 다시 세우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될 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썩은 뿌리를 뽑아냈으니 이제 튼튼한 나무를 심을 일만 남은 것이다. 서준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징계위원장이 의사봉을 들고 있었다. 본위원회는 피징계자 최무성 대령에 대해 위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을 기다리는 순간 서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707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되찾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징계위원장의 입에서 떨어진 판결은 묵직한 망치처럼 회의실의 공기를 깨뜨렸다. 주문: 피징계자 육군 대령 최무성, 군인사법 제57조 및 징계령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한다. 아울러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단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 파면, 그것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자 명예로운 전역은커녕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추방이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최무성 대령에게 쏠렸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최 대령은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에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30년 군 생활이 이토록 허망하게, 그것도 한참 어린 후배의 손에 의해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건 무효야, 모함이다. 내가 707을 위해 바친 세월이 얼만데 고작 영수증 몇 장으로 나를 내친단 말인가. 최무성 대령이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몸부림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너희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국방위원회 의원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전화기 가져와 장관님 바꾸란 말이다. 그의 추태는 군인의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정잡배에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위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한때 여단을 호령하던 실세에 몰락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광경이었다. 한서준 준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대령에게 다가갔다. 서준의 그림자가 최 대령의 위로 드리워지자 발악하던 최 대령도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최무성 씨. 서준은 더 이상 그를 대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이 믿고 있던 그 뒷배들은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못 보셨습니까? 당신과 연루된 국방위원회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준이 던진 말은 최 대령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준은 단순히 부대 내부 감사만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부 언론과 검찰의 익명으로 제보하여 최 대령의 정치적 생명줄까지 끊어놓은 것이다. 당신이 병사들의 방탄조끼를 팔아먹고 불량 장비를 납품받아 챙긴 뒷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 제가 다 언론에 넘겼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지금 부대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최 대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제야 뼈저리게 다가왔다.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약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징계위원장이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집행에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헌병 2명이 최대령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최대령의 양팔을 거칠게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헌병이 최대령의 정복 어깨에 손을 뻗었다.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평생을 바쳐 달았던 대령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헝겊 뜯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양쪽 어깨의 계급장이 모두 제거되자 화려했던 정복은 순식간에 초라한 넝마처럼 보였다. 최대령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뺏긴 것에 대한 억울함의 절규였다. 끌고 가. 서준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은 최대령을 질질 끌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까지 그의 비명과 욕설이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곧이어 최대령 라인의 핵심 멤버였던 김중령, 이소령 등도 줄줄이 호출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들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부대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들이 하루아침에 전원 축출된 것이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다른 장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은 서준의 무시무시한 실행력과 정보력에 압도되어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서준은 그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오늘 우리는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서준이 남은 장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아프고 쓰라린 과정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조리에 눈 감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준의 시선이 몇몇 장교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또다시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707은 이제 실력과 명예로만 말하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서준의 선언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포였다. 회의실을 나온 서준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비겐 뒤의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랗고 높았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점심시간을 맞은 병사들이 3355 모여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다. 흉흉했던 소문과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 것이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도로 집어넣었다. 이제는 긴장을 풀 때도 되었지만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파괴는 쉽지만 제거는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 그때 등 뒤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민우 대위였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서준에게 다가왔다. 단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친전을 보내셨습니다. 박 대위가 내민 태블릿에는 장관의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운 한서준 장군의 노고를 치하한다.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니 부대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사실상의 정권 위임이었다. 서준은 덤덤하게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다. 정치인들이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참 잘 읽어. 서준의 말에 박 대위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이번 일로 단장님의 입지는 확고해졌습니다. 육군 본부에서도 707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우야. 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장비는 텅 비었고 지휘 체계는 반쪽이 났어.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연합훈련까지 이 구멍을 다 메워야 해. 최대령 일당이 저지른 비리의 여파로 부대의 전투력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부품들, 고장난 채 방치된 차량들, 훈련 부족으로 떨어진 대원들의 감각,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복구해야 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도전 의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준은 옥상에서 내려와 곧바로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참모들은 서준이 들어오자마자 전원 기립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눈치를 보던 기회주의자들은 사라지고 서준의 개혁 의지에 공감하는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서준은 중앙 테이블에 지도를 펼쳤다. 작전과장 새로 편성된 훈련 스케줄 브리핑에 서준이 지명한 새로운 작전과장은 최대령 시절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실력파 소령이었다.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재 가용 병력을 재편성하여 기초 전술 훈련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 침투 및 시가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작전과장의 보고는 서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어지도 위에 몇 군데를 표시했다. 여기와 여기 산악 지형 훈련장도 개방해. 707은 전천후 부대다. 도시뿐만 아니라 산악 해상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해야 해. 그리고 군수과장. 서준이 불렀다. 예, 단장님 신임. 군수과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감사관실과 협조해서 압류된 최대령 일당의 재산을 환수하고 부족한 장비를 최우선으로 발주해. 이번에는 내가 직접 검수하겠다. 나사 하나라도 불량이 나오면 각오해라. 오후가 되자 서준은 병사들의 생활관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여단장의 방문에 당황하여 관물대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편히 쉬어. 검열하러 온 게 아니다. 그는 한 병사의 침상에 걸터 앉았다. 낡고 해진 모포가 눈에 들어왔다. 최대령이 횡령한 예산 때문에 병사들은 기본적인 보급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준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밥은 먹을 만한가? 훈련하면서 힘든 점은 없고 병사는 긴장하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부식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방탄조끼 실험해 주셨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병사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이 최고의 장비를 쓰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싸울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내 임무니까. 서준은 병사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고 생활관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자 연병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제적인 훈련이 아니었다. 많은 병사가 자발적으로 나와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강해지려 노력하는 분위기. 이것이 바로 서준이 꿈꾸던 정예부대의 모습이었다. 서준은 집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한 장군 자네가 해냈군. 골칫덩어리를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 총장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총장님. 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래, 자네의 그 대쪽 같은 성격은 여전하구만.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다음 달에 미 특수전 사령관이 방한하는데 707의 시범을 보고 싶어해. 자네 부대가 망가졌다는 소문이 미군 쪽에도 들어간 모양이야. 실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나? 그것은 또 다른 시험대였다. 최대령이 망쳐놓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다. 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십시오. 그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쇼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707이 왜 세계 최강인지 보여드리죠. 전화를 끄는 서준은 벽에 걸린 부대 마크를 응시했다. 백호가 포효하는 형상의 마크. 이제야 그 백호가 진짜 주인을 만난 듯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폈다. 거기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부대 개편 신무기 도입, 전술 교리 수정. 갈 길이 멀었지만 서준은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수백 명의 전우가 있었으니까. 폭풍은 지나갔고 땅은 비에 젖어 더욱 단단해졌다. 밤십시 서준은 퇴근하지 않고 다시 서류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박민우 대위가 야식을 들고 들어오며 타박했다. 단장님, 이제 그만 좀 쉬시죠. 최대령도 없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서준은 피식 웃으며 서류를 넘겼다. 잘 보이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야 진짜 군인 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 즐거울 뿐이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채워주고 있었다. 707 특수 임무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밤은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희망을 잉태하는 새벽 전의 고요함이었다. 이제 마지막 장대미를 장식할 순간만이 남았다. 서준은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미래의 707은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을 것이다. 최연소 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그는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준의 가슴은 설렘과 투지로 벅차올랐다. 최무성 대령의 파면과 부패 장교들의 축출이 있은 지 3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제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 부대를 짓누르던 침울하고 억압적인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강인한 전사들의 기합 소리와 절도 있는 군화 소리였다. 한서준 준장의 지휘 아래 707은 뼈를 깎는 개혁의 시간을 보냈다. 보여주기식 행정 업무는 전면 폐지되었고 모든 일과는 실전 전투 기술 연마에 집중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낡은 장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에는 최신형 방탄복과 전술 장비가 빈틈없이 갖춰져 있었다. 오늘은 한서준 체제의 707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었다.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SOC 카파로 사령관인 앤더슨 소장과 미 육군 델타포스 교환 장교단이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했기 때문이다. 과거 최대령 시절에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을 보여주기에 급급했었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그는 사전에 어떤 시나리오도 공유하지 않았다. 오직 테러리스트가 건물을 점거하고 다수의 인지를 억류 중인 상황이라는 기본 전제만이 주어졌을 뿐이다. 이는 대원들의 임기 응변 능력과 지휘관의 현장 통제 능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서준의 자신감이었다. 관람석에 앉은 앤더슨 소장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훈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장군 각본 없는 훈련이라니 꽤나 대담하군. 자네 부대원들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인가? 앤더슨 소장의 질문에 옆에 앉은 서준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령관님, 훈련의 땀방울로 증명하는 것이죠. 707은 이제 쇼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냥을 할 뿐입니다. 서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훈련장에 굉음이 울려 퍼졌다. 작전 개시 신호였다.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차단된 사이 검은 그림자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거미처럼 기어 올랐다.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은 대원들의 움직임이었다. 예전에는 지휘부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각 팀장이 현장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전술을 변경하고 있었다. 선두 진입조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자마자 내부에서 격렬한 교전 소리가 들려왔다. 대항군은 미군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앤더슨 소장이 707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부하들을 대항군으로 투입하겠다고 제안했고 서준이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결과였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 특수부대를 상대로 실전과 다름없는 교전을 벌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707 대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건물 내부 상황은 헬멧에 부착된 액션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화면 속에서 707 대원들은 놀라운 속도로 방을 클리어해 나갔다. 복도에서 미군 대항군과 마주친 707 대원은 찰나의 순간에 섬광탄을 굴려넣고 적이 시야를 잃은 틈을 타 정확한 사격으로 제압했다. 그 과정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했다. 불량 장비 탓에 기능 고장을 일으키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로 보급된 소총과 야간 투시경은 대원들의 능력을 120% 끌어올려주고 있었다. 앤더슨 소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세상에 저 반응 속도 좀 봐. 델타포스 대원들도 혀를 내두르겠어. 작전의 하이라이트는 인질이 억류된 3층 대회의실 진입이었다. 미군 대항군들은 입구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지켜보던 미군 장교들은 707이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준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하늘을 보십시오. 서준의 말에 앤더슨 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옥상 천창 템먼이 폭파되며 로프를 탄 대원들이 수직으로 낙하했다. 동시에 창문으로 진입한 저격조가 내부의 적들을 정밀 타격했다. 입구 창문 천장, 3차원적인 동시 타격에 미군 대항군들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타겟 확보, 인질 구출 완료, 퇴출로 확보하라. 무전기 너머로 다급하지만 침착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막 속에서 인지를 호위하며 건물을 빠져나오는 대원들의 모습은 한편의 액션 영화 같았다. 작전 개시부터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분. 미군이 예상했던 20분을 훨씬 앞당긴 기록이었다. 훈련 종료 부저가 울리자 관람석에서는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앤더슨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놀랍네, 한 장군. 내가 본 특수부대 훈련 중 단연 최고였어. 707이 종이 호랑이가 되었다는 소문은 헛소문이었군. 아니, 오히려 더 사나운 맹수가 되어 돌아왔어. 서준은 앤더슨 소장의 손을 맞잡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이 공은 제가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대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증명해냈으니까요. 서준의 시선은 연병장에 정렬하고 있는 대원들을 향해 있었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항군 역할을 했던 미군 병사들도 707 대원들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존경을 표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강한 전사들끼리는 통하는 법이었다. 이것으로 707은 국제적인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행사가 끝나고 미군 장교단이 떠난 뒤 서준은 전 부대원을 강당에 집합시켰다. 3개월 전 이곳은 최무성 대령의 고성과 비난으로 얼룩져 있던 치욕의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승리의 열기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에 오른 서준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거움이 아니라 부하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를 담은 시간이었다. 3개월 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했다. 707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다. 서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기억하라. 오늘의 승리는 좋은 장비나 나의 지위 때문이 아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나태함을 버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은 여러분 각자의 의지 덕분이다. 서준은 단상 아래로 내려가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사들의 군복을 직접 매만져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군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 너희들의 뒤에는 내가 있다. 너희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싸워라. 전장에서 너희가 흘릴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임무다. 지휘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당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충성, 충성, 충성. 해산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병사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준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새로 지급받은 장비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서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박민우 대위가 다가와 캔 커피를 건넸다. 단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가는 길 내내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조만간 연합훈련 초청장이 날아올 것 같습니다. 박 대위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민우야. 정상을 탈환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든 법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긴박함이나 비장함보다는 여유가 묻어났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 서준은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전사한 부하들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여전히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준은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보고 있나 자네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군대가 조금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겠다고 한 약속 잊지 않고 있다. 그날 밤 서준은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부대 발전 계획안을 검토했다. 이제는 비리 척결을 넘어 미래형 특수부대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차례였다. 드론봇 전투단 창설, AI 기반 전술 시스템 도입, 개인 전투 장비의 첨단화 등 할 일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서준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서류 속의 숫자와 계획들이 곧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작전 성공률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순찰을 도는 헌병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음이기도 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펄럭이는 부대기가 눈에 들어왔다. 백호 바후가 포효하는 그림이 그려진 깃발, 그 깃발 아래서 수많은 젊음이 피와 땀을 흘렸다. 그리고 그 깃발을 더럽히던 무리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서준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개월 전보다 조금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병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다시 악역을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권력이나 명예욕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장 먼저 기상하여 연병장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고 가볍게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이 하나둘씩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던 인원이 금세 수십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강제적인 구보가 아니었다. 지휘관과 함께 땀 흘리고 싶어하는 대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었다. 거대한 대열이 연병장을 돌며 내뿜는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는 707 특수 임무단이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구보를 마친 서준은 숨을 고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한 707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서준의 곁으로 박민우 대위와 참모들이 다가와 섰다. 그들의 표정에도 희망이 가득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장님 박 대위가 물었다. 서준은 땀을 닦으며 활기차게 대답했다. 사격 훈련장으로 간다. 내 사격 실력이 녹슬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자네들도 따라와. 점수 낮은 사람은 오늘 점심 쏘기다. 참모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경쾌한 웃음소리가 연병장에 퍼져나갔다. 한때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던 불신의 벽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전우회라는 단단한 성벽이 세워졌다. 서준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시련은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유혹과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올바른 길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서준은 군화끈을 다시 단단히 매었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그 전설을 이어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부대 정문 위로,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라는 707 특수 임무단의 부대훈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로 한서준과 그의 대원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웅변적이었고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해 보였다. 정의가 바로 선 부대 실력으로 증명하는 군인들. 이것이 바로 한서준이 꿈꾸던 그리고 완성해낸 진짜 707의 모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서막으로 기억될 것이다.